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내용은 무성서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다른 분들이 좋은 강의들, 큰 강의들을 하시는데, 이 무성서원이 선택된 것은 세계유산이 되어서거든요. 그래서 세계유산이 된 무성서원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개 세 강좌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서원들이 세계유산이 되는 과정에서 무성서원이 어떤 특징 때문에 됐을까?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성서원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무성서원의 역사, 그 다음에 무성서원이 갖고 있는 특징, 문화유산 성격, 이런 거를 좀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활용, 앞으로 이런 서원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또 가치 있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덧붙여서 세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무성서원이 세계유산이 돼서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서원 9개 중에 하나로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때 오늘 첫 시간은 세계유산이 되는 과정이랄까, 그 중에서 무성서원이 어떻게 등재가 됐을까라는 그런 문제를 좀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무성서원 다녀오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림으로 좀 준비해 온 게 이제 무성서원의 모습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건데,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세계유산 될 때도 그랬지만 제향된 어른이 누구냐, 어떤 학자분이, 어떤 선비가, 어떤 지성인이 무성서원을 모셔졌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모셔졌지만 지금 보이는 태산사라는 사당의 주벽에 우리가 잘 아는 고은 최채원 선생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개 서원 중에서 연대가 제일 빠르고 우리나라에 유학이 처음 들어왔던 그런 분이라는 걸 아마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지금 그 모형도죠. 사실은 실제 사진이 아니고. 근데 이제 저게 일반 서원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 중에서 무성서원이 세계유산이 될 때, 9개 중에 하나가 될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무성서원 건물들이 다른 서원들에 비해서 좀 작아요. 그리고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골고루 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꾸로 세계유산위원회에 올릴 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다른 서원하고 달리 산속 깊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안에 있다. 이제 그걸 강조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문로가 이렇게 크게 있고, 그 다음에 강당이 있고, 사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일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무성서원의 이제 건물 배치가 되겠습니다. 사당과 현가로라고 하는 저 물로와, 그리고 그 주변에 보여지는 경관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채용실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이 무성서원을 포함해서 그 마을을 전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 그 그림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무성서원이 그 그림 속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도 지금 현재 건물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만들었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꼭 가보셔도 될 것이고, 가서 확인할 때 그런 걸 좀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을 이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이 전라북도에 와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좀 특별하긴 한데, 고맙기도 하고 영광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온 이유가 뭐냐 하면 무성서원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되는데 집필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거를 하니까 이제 아마 전북에서 저를 부른 것 같은데, 2019년 7월 6일 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죠. 근데 왜 이게 등재됐느냐, 이제 이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서원이라는 게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한국 서원만이 그 세 개의 서원 중에서 좀 독특하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같이 제자들하고 또 연구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중국의 서원은 우리의 서원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악록서원이나 남강서원이라고 유명한 중국의 서원이 있는데, 남강서원 같은 경우를 말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큰 서원이고 주자가 관련되는 곳인데, 그 서원을 갔더니 정문에요, 과거 급제자 명단이 쭉 게시판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지만 학교 때 배울 때 한국의 서원은 과거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서원은 우리나라의 성균관 비슷한 스타일이더라고요. 향교화. 근데 우리나라 서원은 과거 국제를 포기하고 거기 학문을 연구하면서 지성으로 활동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중국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고, 일본에 갔더니 어느 일본의 서원은 원장이,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에서 일본의 서원의 원장이 스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잖아요. 어떻게 서원의 원장이 스님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일본의 서원 어디를 갔더니 이제 답사를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안내해 줬어요. 첫 번째 딱 가는데 성당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왜 성당을 가지? 그랬더니 그 성당이 뭐냐면 공자가 성인이니까 공자를 모신 곳이라고 성당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이 막부 시절에 서원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로,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한국 사회로 얘기하면 육군 사관 학교나 무슨 사범대학 같은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대학, 사범대학처럼 교육자 양성소, 군인 양성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대, 약대, 의대, 이런 식이 서원이더라고요. 그럼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요. 물론 일본에도 우리 같은 유학을 연구하는 서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한국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게 이제 과거나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지성들이 활동하는 장소였다. 그리고 강학, 학문, 그리고 선현을 제양하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각 지역에,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유학이 번성하는 과정에서 유명했던 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분들이 여러 군데 모셔진 게 아니죠. 그래서 한국에는 그 상징적인 그 유학자들을, 성리학자들을 모시는 곳이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했고, 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한 게 1868년, 1870년인데 다른 서원들은 거의 철폐가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서원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대원군이 했을 때 살아남은 거. 그 중에서 이 9개 서원이 선정된 거예요. 그래서 400년의 전통이 이어져 왔고, 기본의 재향이라든가 과거의 전통이 지금 살아있는 거다. 이게 강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의 서원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볼 때 성리학을 한국적으로 발전시킨, 그리고 한국의 성리학은 나쁜 뜻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의 성리학은 주자 중심이잖아요. 중국에 갔더니 왕양명도 있고 주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자 중심으로 했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교육보다는 지성적인 활동의 장애,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당쟁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서원에서 사회적 활동을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저술이나 문화 활동하고 그랬으니까 지성들의 문화 공간, 인문학의 전당이었다. 이런 거를 강조를 했더니 세계유산위원회나 중국, 일본, 베트남의 학자들이 한국 서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박수를 받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위치 선정, 그 다음에 건물들이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9개 서원이 이제 이런 것들 다 갖고 있는 거라서 선정을 할 때 주요한 이제 이유가 됐던 거죠. 지금 이제 그림에 보는 거는 이 세계유산 지정하는 과정에서 무성서원을 방문했던 외국의 석학들, 세계유산 위원들과 같이 현장을 조사하는 모습을 담아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 저 사람들이 무성서원이 세계유산 되는데 도와준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무성서원의 하자를, 약점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그거 참 어려웠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 왔던 분들이 그래도 마지막 과정에 무성서원을 9개 서원에 넣어줘가지고 이제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다는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제 여기 PPT 해놓은 게 요번에 세계유산 된 9개예요. 제일 연대가 올라가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 여기가 아마 우리나라 서원의 최초죠. 원래는 지금은 소수서원이라고 바꿨지만 옛날에는 이제 또 다른 의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남계서원이라고 함양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두 번째 서원인데 우리나라의 서원의 기본적인 배치 형태를 처음으로 완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세계유산 9개 중에 들어갈 때 굉장히 플러스가 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경주의 옥산서원. 이건 이제 그 이현적이라고 하는 해제 이현적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고, 거기가 경관이 좋고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만원소도 있고, 뭐 전적도 있고, 목판도 많고. 그 다음에 도산서원이야, 뭐 퇴계도산섬 여러분 다 아시고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에 이제 우리 무성서원과 같이 전라도에서 된 게 피람서원입니다. 장성에. 이건 하소 김인우라는 분, 이게 호서의 수원이라고 하고, 우리 정도 호서의 수원이, 호남의 수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전남 쪽에서는 피람서원, 전북 쪽에서는 우리 무성서원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해 마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서해 유성룡 선생이 제향된 곳이 병산서원이에요. 그리고 대구의 도동서원. 이 도동서원은 이제 소학, 김갱필이라는 학자가 소학을 만드는 게 유명한데 그 마을에 그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무성서원이 있고 마지막으로 충남에 도남서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계라고 하는 호서 예학이라는 그런 분을 모셨다. 이 9개 서원이 다 됐는데 연대를 보시면 1543년이 첫째고 맨 늦은 게 1634년이에요. 그러면 맨 늦은 1634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세계유산위원회나 세계유산위원들을 설득할 때 우리는 400년 됐거든. 그리고 한국서원의 전통을 처음에 만든 9개 서원이거든. 그리고 지금까지 유적을 잘 보존하고 있거든. 자료가 많거든. 이거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 9개 서원을 왜 9개를 했냐. 5개만 하면 되지, 4개만 하면 되지, 3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역적 특성도 가지고 있고 시대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거를 강조해서 그걸 설득력 있게 해서 사실은 세계유산위원들이 찬성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 성리학이 또 성리학 교육기관이 한국에 정착한 대표적인 시설이다. 이게 이제 1차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6세기 중반 1543년에서 1630년대까지 그 1세기 동안에 향촌사에 의해서 건립이 되고 그 특징을 전통적으로 딱 남겨둔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그게 400년 전통을 이어왔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리학의 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성리학이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에 한국의 서원만큼 독자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지역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걸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9개 서원을 지정을 딱 하니까 문화재위원회나 문화재청에 뭐라 그러죠? 이게 청원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신문에도 막 나오고.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 지정하면서 왜 율곡이 제향한 서원을 안 하느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뭐 직접 대면 안 하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율곡 같은 분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를 들면 정암, 조광조 같은 사람이 안 들어간 게 이상하지 않느냐. 한국 서원 하면 당연히 율곡, 퇴계만 들어갈 게 아니라 율곡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정암, 조광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 안 들어갔을까요? 이거 선정하는 학자들이 뭐 율곡을 싫어하거나 정암, 조광조를 이상하게 봐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해 잘 안 되시죠? 근데요,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할 때 전국에 하나씩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 서원 하나, 퇴계 서원 하나, 뭐 이렇게 서해 서원 하나씩. 그래서 율곡의 서원은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넣을 수가 없어요. 정암, 조광조 있는 서원도 참 굉장한 서원인데 심곡서원이라고 용인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넣어도 되겠죠. 가보니까요. 주변에 아파트를 지면서 완전히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넣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안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왜 9곳이냐가 바로 이러한 9개가 갖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정리를 더 할게요. 한국 서원이 세계유산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완전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점수를 줄 때 상위점을 줘서 통과됐을까? 이제 그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 구태여 꼭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객관적인 세계사적인 보편적인 문화로서의 한국 서원이 얘기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끝에 하나만 더 참 우스갯소리지만 좀 진담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50대 이상
4, 50대, 그 다음에 약간 먹물기가 있는 그래도 대학 나온 사람한테 서원 얘기를 하면 다 X표예요. 당쟁의 속을, 나쁜 놈들, 왜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원이 그랬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저도 대학 때 그랬어요. 저도 젊을 때는 서원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서원에다 먹물을 확 뿌린 게 일본 식민사관이에요. 그래서 이 유학이라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회의 지성적인 활동을 하는 곳인데 당쟁에 소굴이면서 자기들 이익만 구한 걸로 이렇게 거기다 덫을 씌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쟁이라는 말은 일본이 만든 말이고 붕당이라고 그랬었어요. 붕당 정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붕당. 붕당이라는 게 동지적, 말하자면 이렇게 서클 모아지듯이 성격을 같이 한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지성인들이 이렇게 세트를 만드는 걸 이제 붕당이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의 실학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붕당이 심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고 붕당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 가로 속에 들어갈 말 다음 중에 하나씩 골라보세요. 하나는 망할 망자예요. 하나는 어지러울 난자예요. 붕당이 심하면 나라가 망하나요? 어지러워지나요? 붕당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나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나요? 대답 안 하시죠? 근데 대개의 경우 붕당이 심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붕당이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에 줄 서기 하면 세도 정치가 돼요. 붕당이 심하면 깔짝깔짝하고 싸우기는 하지만 안 당하려고 자기가 똑바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붕당이 심할 때는 논란은 하지만 사회가 안정되고 오히려 민중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도 정치기에 들어서면 줄서기를 하고 왕한테 잘 보이고 자기들이 이권을 챙기니까 나라가.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서원은 당쟁의 소굴이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서원이 갖고 있던 기능이 16, 7세기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9개 서원 때 강했던 시대가 8, 9세기로 가면서 자기 이해로 조금 바뀌어졌던 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보시면서 16세기에서 17세기 정말로 메리트 있는 한국의 성비 문화와 서원 문화가 세트를 이루는 그 시기의 그 안전성과 증전성을 강조해 보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등재도 되고 이해도 시킬 것 같아서 만들었던 거. 첫째, 한국 서원의 특징과 역사를 통합적으로 연속적으로 증명하는 게 9개 서원이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성리학 교육기관의 전형이지만 한국만이 보여주는 특징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위상이다. 세 번째는 이게 시기적으로 400년이라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16세기 중반 1543년에서 17세기 중반 1634년까지. 그래서 100년 사이에 400년 전에 완성된 기관이다. 그리고 이게 국립이 아니라 사설기관이다. 그리고 한국 서원만이 가지고 있는 중국, 일본, 베트남과 다른 한국만의 전통을 탁 만드는 요거 니들 몰랐지 이게 그런 거야 라고 이걸 강조한 거죠. 그런가 하면 건축적으로도 한국 서원은 정형을 뚜렷하게 완성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의 이 유교 문화의 어떤 큰 틀을 만드는 이제 그런 걸 만든 거죠. 지금 이게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자료로 꼭 한번 넣어볼 원고에다는 꼭 넣었어요. 여러분이 원고도 보겠지만 이게 뭐냐 하면 9개 서원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올린 거예요. 한국의 서원 9개를 왜 넣는지 아냐. 니들은 자꾸 5개만 해라, 4개만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9개를 다 해야 한국의 서원이 400년 전 한국의 서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서원의 발전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건축적 특징을 보여주는 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검은 동그라미가 있고 이 두 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검은 동그라미는 아주 우수한 거예요. 니들 안 봐서 그렇지 여긴 끝내주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무성서원 같은 데는 교육 체계에 검은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림 활동, 무성서원에 같이 있던 사림들이 어떻게 지성적인 활동을 했는가에 또 검은 점이 치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같은 걸 보면 그 안에 입지가 어떻고 배치가 어떻고 건물이 어떤 게 있고 쭉 자세히 써놓고 거기다가 똑같이 검은 동그라미하고 2개 이렇게. 그래서 2개가 다 특별한 거지만 그 중에 우리는 이렇다. 근데 무성서원은 입지 조건이 특이하다. 딴 데서 없는 거다. 이런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교하려면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9개 서원이구나. 아, 이것이 그래서 세계유산이 됐구나. 그리고 무성서원은 9개 중에서 이런 메리트가 있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이렇게 딱 손을 대고 자부심도 가지시면서 느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무성서원이 새로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무성서원을 보면서 나머지 9개 그리고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이 된 그 과정을 전체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되는 과정, 그 특징, 그 중에서 무성서원은 그래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무성서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